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도 심오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위대한 철학자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11가지 명확한 신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의 여정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안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사회에서 자기애와 건강한 자존감 사이의 경계선은 때로 매우 흐릿해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성공을 공유하는 것과 병적인 자기과시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과 타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을 높이려는 것 사이의 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르시시스트와 여러분을 구분짓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이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심리학, 철학, 그리고 자기계발에 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정신적 성장과 자아 발견의 여정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커뮤니티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이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와 여러분을 구분짓는 첫 번째 명확한 신호는 바로 진정한 자기 성찰 능력의 존재입니다. 니체는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의 격언을 단순한 자기 인식을 넘어서 자기 극복의 과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존재, 즉 위버맨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시작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직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찰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바라보고 그 이미지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확인하며 만약 그 이미지에 금이가 있다면 그것을 타인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반영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 이미지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이고 이차원적입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거울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질투, 분노,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그림자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방어적입니다. 팀원들이 무능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등등.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자신이 잘못의 중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그토록 애써 유지해온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완벽한 이미지는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정신 구조 전체가 그 이미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내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나? 내가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설정한 건 아닐까?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살아남은 것들은 더 강해진다는 원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미안해, 내가 틀렸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간단한 문장을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받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비판을 들을 때 일단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 비판에 진실이 담겨 있을까? 내가 배울 점이 있을까? 물론 모든 비판이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의적이거나 부정확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유용한 피드백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건설적 비판과 악의적 공격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셋째,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기 성찰은 종종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행동, 동기, 감정들을 깊이 탐구합니다. 그들은 왜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을까? 내 감정의 진짜 근원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자기 성찰보다는 자기 찬양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내적 독백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타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종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났으며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입니다. 자기 성찰은 바로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는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권위 대신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이라는 또 다른 환상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은 또한 성장 마인드셋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민이 제시한 개념인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의 능력과 지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신호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이런 종류의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 라고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와 여러분을 구분짓는 두 번째 명확한 특징은 진정한 공감 능력의 존재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능력입니다. 니체는 종종 냉혹하고 무자비한 철학자로 오해받지만 실제로 그의 작품들을 깊이 읽어보면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작품에서 인간의 약점과 모순들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위선과 자기 기만이었지 인간의 본질적인 취약성이 아니었습니다. 공감 능력은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들의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인지적 공감은 가질 수 있지만 정서적 공감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지적 공감은 타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술이며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조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가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타고난 인간성의 표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진정한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세계에 너무 깊이 갇혀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명백히 상처받고 실망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친구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정말 힘들겠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속상할 것 같아. 그들은 즉각적으로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구의 곁에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견딥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내가 예전에 또는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별일 아니야.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떤 경우에는 은근히 친구를 비난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거 아닐까? 상사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야 했는데 이 모든 반응의 공통점은 친구의 감정 그 자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감정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조언을 늘어놓을 기회에 불과합니다. 공감 능력은 또한 경계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존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침범합니다. 그들은 나는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알아 라는 태도로 상대방의 명시적인 요청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공감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유일하게 타당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니체의 개념 중 하나인 원근법주의가 여기서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니체는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지식과 해석은 특정한 관점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타인은 완전히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오직 하나의 관점만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의 관점입니다.
타인의 다른 관점은 단순히 잘못되었거나 열등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타인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적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물론 자신도 승진하고 싶었다면 약간의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동료의 성공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완전히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까 정말 기쁘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타인의 성공은 그들에게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유일하게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질투이며 그 다음은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입니다. 그 사람이 상사한테 아부를 잘해서 그런 거지. 운이 좋았던 거야. 그 프로젝트는 원래 쉬운 거였어. 등등.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순전히 표면적인 것이며 내면에서는 그 성공을 무효화하려는 심리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또한 용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진정한 공감은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들 나름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용서로 가는 길을 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누군가의 잘못은 영원히 기록되며 나중에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공격할 때 사용할 무기로 저장됩니다. 그들은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을 관대하고 우월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제스처일 뿐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공감 능력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며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고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들은 모두 표면적이며 상대방을 수단으로만 볼 뿐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아프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 경험의 핵심인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진정한 책임감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인 자기 성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행동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의 선택, 행동,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니체는 운명의, 즉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 심지어 고통스러운 부분까지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나 상황을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런 종류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거의 예술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잘못된 모든 것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잘못입니다. 관계가 깨졌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동료들이 질투해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스템이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타인의 잘못이나 불공정한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건강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에너지를 외부 요인을 탓하는 데 사용하며 정작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중요한 가족 행사에 늦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말 미안해. 내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이 행사가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는데 내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이것은 간단하고 직접적인 책임의 인정입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통이 너무 심했어.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네가 좀 더 명확하게 시간을 알려줬어야지. 나는 다른 중요한 일도 많았다고. 너희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 반응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 사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변명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상황을 뒤집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만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전 피해자, 가해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더 미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진정하고 나서 여러분은 그 말이 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어제 내가 한 말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나는 화가 나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 내가 한 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더 신중하게 말하도록 노력할게. 이것은 조건 없는 사과입니다. 나는 화가 나 있었지만 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며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식으로 사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항상 조건부입니다. 내가 화나게 만든 네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 말이 너를 상처 주었다면 미안해. 이것은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비난의 전환입니다. 만약 너를 상처 주었다면 이라는 표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상처받은 것이 과민 반응일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책임감은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까? 물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정으로 미안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약속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순간의 기분이나 더 흥미로운 기회가 생기면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욕구가 타인의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떠올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나도 가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는데, 그럼 나도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닙니다. 핵심은 패턴과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실수를 하고 약속을 못 지킵니다. 차이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하며 만회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진정한 성장 욕구와 겸손함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특성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인 요소입니다. 니체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는 위버맨시, 즉 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마치 완벽하고 무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니체가 의도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버맨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도달해야 할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에게 위대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극복에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며 오늘의 자신보다 내일의 자신이 더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판과는 다릅니다. 자기 비판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독성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반면 진정한 성장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기 이미지에서 그들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신 자기계발서를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에 전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 실제 내적 변화가 아니라 타인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할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그 불편함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불편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이것에 대해 더 배워야 해. 나는 이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해. 나는 이 습관을 바꿔야 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종류의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자기 이미지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직장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했거나 여러분이 관심 있는 취미에 필요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기회로 봅니다. 와, 이건 도전적이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으로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한다면 그들은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척합니다. 아, 이거? 이건 쉬워. 나는 이미 비슷한 걸 알고 있어. 둘째, 그들은 그 기술 자체를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걸 왜 배워야 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느 쪽이든 그들은 진정한 학습자의 태도, 즉, 나는 모르지만 배우고 싶다는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개선의 여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겉보기에는 겸손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지적 겸손함의 깊은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초기 작품들의 일부 주장을 뒤집거나 정교화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진정한 사상가의 표시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전 생각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전진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나 관점이 제시되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나 일관성의 부재가 아니라 지적 유연성과 성장 능력의 표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백한 증거가 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면 그들은 증거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말을 왜곡하여 마치 처음부터 다른 것을 주장한 것처럼 만들거나 논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들에게 옳다는 것이 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장 욕구는 또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피드백을 선물로 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동이나 작업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맹점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초기 방어심을 넘어서 이 피드백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피드백은 공격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며 피드백을 제공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습니다. 네가 뭘 알아서 나한테 조언을 해? 넌 너나 잘하세요. 넌 그냥 질투하는 거야. 등등. 그들은 피드백의 내용을 고려하는 대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진정한 겸손함과 성장 욕구를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르쳐 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이, 경험, 지위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도 경험이 적은 동료로부터도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선택적으로만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명백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만 배우려 하며 그것조차도 그들의 자아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자신보다 젊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나중에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자신감은 외부의 지속적인 검증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비판이나 무시를 경험하면 그들의 자아는 무너집니다. 그들의 완벽한 자기 이미지는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자존감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외부의 검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이나 실패에 대해 더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가 완벽함이라는 허구적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이 여기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성장 욕구를 가진 사람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더 나은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동적인 균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진정한 자기 수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여정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4가지 신호, 진정한 자기 성찰 능력, 진정한 공감 능력, 진정한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성장 욕구와 겸손함은 모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자아의 다양한 측면들이며 함께 작동하여 진정으로 통합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나도 가끔은 나르시시스트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때때로 자기중심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순간들을 가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나르시시스트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필요할 때 변화하려고 노력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다. 이것은 우리가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자기 성찰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이 진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여러분 자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논의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가장 공감이 되었나요? 자기 성찰의 여정에서 어떤 도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이며 여러분의 통찰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자존감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성장과 자아 발견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진실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함께할 때 진정한 자기 수용과 지속적인 자기 개선의 아름다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여정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